어젯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 인근 무인도에 좌초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67명 전원이 무사 구조된 가운데 해경은 배가 방향 전환을 늦게 하는 운항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과 아프리카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카이로 대학 연설에서 대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9년 공수처 설치법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연루된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 선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부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과 보훈성 인사란 지적이 엇갈립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오던 2만 6천 톤급 대형 여객선이 섬에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함정을 보내 탑승객 267명 전원을 구조했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2만 6천 톤급 대형 여객선이 섬에 걸쳐 들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16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퀸 제누비아 2호가 전남 신안군 섬 사이를 지나던 중 좌초했습니다. 배가 섬과 충돌하면서 편의점 물건이 쏟아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냥 쿵 소리만 나니까 모르죠. 그다음부터 기억이 해경은 곧바로 현장에 경비정 17척과 구조정 4척 등 함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함정보다 훨씬 큰 규모였지만 여객선 뒤 화물차가 드나드는 문이 열리며 빠른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승객 246명은 차분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40명씩 해경 함정을 타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우선이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사고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들것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마지막 구조 선박이 도착했는데 이 내리는 승객마다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아서 다행이죠. 큰일 없었습니까? 인명피해 없어서 다행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유의 대형 여객선 자초로 승객들은 3시간 10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제 궁금증은 사고 원인에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파도가 0.5m로 높지 않은 편이었고 선원들의 음주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목포에 도착한 사고 여객선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종민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섬들이 많아 항로가 좁은 협소로입니다. 협소로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통상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수동으로 운항한다는 게 해경 측 설명입니다. 선장과 항해사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파도 높이는 약 0.5m로 잔잔했습니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친 해경은 운항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 변침, 그러니까 선체가 회전을 늦게 해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변침 시점이 좀 늦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확인할 예정이고요. 해경은 항해 기록 저장 장치인 VDR과 선체 내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사와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해경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4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조금 전 목포에 입항한 사고 여객선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첫 순방국인 UAE에선 출국 전까지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옵니다.
이집트 의장대가 공항 건물까지 깔려있는 레드카펫 양옆에 10m 간격으로 도열해 있습니다. 환영 나온 한국과 이집트 인사들과 악수한 뒤 이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따라 이동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집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앞서 방문한 첫 순방국 UAE에서는 출국 전까지도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UAE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UAE도 호응했습니다.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oday we meet again, this time in Abu Dhabi, as partners and as friend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총출동해 전날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5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군사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 부대원 격려를 끝으로 UAE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UAE에서 AI와 원전 분야 등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 대통령은 이집트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 카이로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이번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고 항공모함도 실제 사격 훈련에 돌입하면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입니다. 지난달 31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강화에 뜻을 모으며 2년 만에 재개했는데 약 보름 만에 다시 중지한 겁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발언 때문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我还想强调的是，近期由于日本首相高市早苗倒行逆施，在台湾等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대두 수입을 끊어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일본 소고기를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문제도 중국 뜻에 따라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까지 나선다면 일본 경제 타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신 항공모함도 동원했습니다. 취역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항공모함 푸제남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사실도 공개한 겁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푸제남은 주로 남중국해에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일본과 대만의 군사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은 실력 행사뿐만 아니라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쩔쩔매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의도적인 연출이라면서 비판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어지는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중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 류진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내려다봅니다.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일본을 향한 중국의 냉대를 보여주는 듯한 해당 영상은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공개한 뒤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하면서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공개했으며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지통신은 가나이 국장이 옆에선 통역을 향해 귀를 기울여 머리를 숙인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中国国内メディアの報道ぶり、その逐一につい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が 심상치 않은 중국의 보복 공세에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쉽게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별자 해지에 숙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6년 전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걸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오후 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보도에 민지숙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통합 처리안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쇠지렛 대와 망치가 등장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충돌 6년 반 만에 마무리되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와 잇따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충돌했습니다. 다음 질문.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출석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예고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신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은 재판 도중 소란을 피워 15일에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석방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여파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철우 검사장은 이번 항소포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란 해석과 함께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조희로 기자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낙점됐습니다. 정 전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입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선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동시에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물론 검사장들까지 나서서 이번 사태에 해명을 요구한 만큼 일각에선 일종의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개입한 핵심 당사자를 보은 인사격으로 승진시켰다며 국민을 향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지만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됐던 새 광주고검장 자리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의를 밝혔던 송강 광주고검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반발 입장문을 주도했다 사의를 밝힌 박재혁 수원지검장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지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혁 수원지검장 2명입니다. 송 고검장은 지난 14일, 박 지검장은 17일 각각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 모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인사에서 광주고검장의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는데 정작 전임자 거치는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좌천성 전보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번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송강 고검장과 검사장 입장문을 주도했다 사의를 표명한 박재혁 지검장이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여권 의원들은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어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사장 강등 검토에 이어 법무부 인사조치가 단행되면서 항명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결국 대장동 일당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도 무기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유동규 전 사장이 1심 형사재판 결과와 항소 포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민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측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장동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난 지 2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유 전 사장,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낸 대장동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유 전 사장 측은 의견서에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재판 1심 결과는 물론 항소 포기로 생길 결과까지 고려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형사재판 1심은 유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이익이 5억 원뿐이라고 판단해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관련 주요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했고 유 전 사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봤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명명백백하게 나오니까 항소 포기로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유 전 사장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도 지난 11일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민사재판 준비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는데 역시 항소 포기로 추징금 영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임을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뒤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에 대해서는 제3자가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낸 바가 있는데 오는 27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항소 포기 뒤 추징 보전된 2천억 원대 재산에 대한 첫 재판일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이 건물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1천억 원대 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A법인 측이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잡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A사 측은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당시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A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건물을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추징 보전했습니다. A사 측은 건물은 회사 소유고 남욱과 무관하다며 추징 보전이 유지되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담동 건물에 대해 검찰이 추징 보전한 금액은 1,010억 원. 대장동 일당에 대한 총 추징 보전 금액 2,07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주요 일정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법 왜곡죄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여당은 사법개혁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맞서는 가운데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KT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관련 배상금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오늘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1인당 배상금 30만 원을 제시했는데 SKT는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고자 당정이 관련법 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개인형 이동장치 피해법 논의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현안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소통 채널을 예고대로 가동합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선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을 가르치고 있고 자신은 보수 친구들과 마가를 사랑하지만 외국 전문 인력을 수용하는 게 마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론스타 소송 승소는 13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4천억 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은행에 3조 원 넘게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방해로 손해를 보았다면서 2012년 6조 원 소송을 제기했죠. 이후 2022년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2023년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배상 취소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부가 바뀌다 보니 정치권에선 치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하자 대국민 브리핑을 자처해 이재명 정부의 성과임을 부각시킨 김민석 총리. 여당도 기적 같은 결과라며 일제히 공치사를 늘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그러자 취소 소송 제기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발끈했습니다. 숟가락 얹지 말고 당장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집요하게 조롱하고 반대했습니다. 소송이 패소했다면 김민석 총리가 숟가락 얹으면서 직접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야권에선 취소 신청 인용 가능성은 0%, 소송비용만 쏟아붓는 것이라 비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을 가로채려는 여권이 뻔뻔하다 못해 나쁘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이번 승소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자기 업적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2시간 40분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와 김 여사가 받은 고가 그림 등 선물을 장모 자택 등에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찢어 없앤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법정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지난 9월에 이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를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색의 외투를 입은 김건희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와 앉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달았습니다. 지난 9월 김 여사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된 뒤 2달 만에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김 여사 10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의 중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공판 절차 중에 공판 개시 후 서중 조사 전까지에 한해서 재판 중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리에 앉은 김 여사는 곧바로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앞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 여사는 오후 동안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을 수 있는 침대형 휠체어가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그동안 불출석해온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전달된 청탁 물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개가 받아들여진다면 김 여사가 최후 진술하는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남성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을 충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매장 테이블 밑으로 충전줄이 꽂힌 전동휠. 누리꾼들은 이러다 전기차도 충전하겠다. 카페를 충전소로 쓰네. 리튬이온 배터리일 텐데 화재가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등 비판에 나섰는데요. 사실 지난 8월부터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선 개인용 데스크톱이나 프린터, 멀티탭 등의 사용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 이번에 문제가 된 전동휠은 없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차원에서 충전을 허용해준다면 콘센트를 유료화하고 이용 시간도 제한해라 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BTS의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군복무를 마친 진의 프리허그 행사에 찾아가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했는데요. 행사를 다녀온 후에 온라인상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부드러웠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은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분하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결코 팬심만으론 면죄부를 얻을 수 없겠죠. 배달기사의 실수로 다른 음식을 받은 손님의 대처 방안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전날 과물에 해장에 필요한 짬뽕밥과 국밥 등 음식을 시켰다는 이 손님. 막상 배달된 음식은 오리고기였다는데요. 다만 배달기사가 한 번의 실수로 오늘치 일당을 다 날릴 것 같다는 걱정에 오배송된 음식을 받고 음식값도 지불한 겁니다. 해당 배달기사는 처음에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데요. 신랑이 끝에 이 손님은 그럼 음식값 중 10,000원만 물으시라라며 나머지 돈을 주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다라며 배달기사가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부업으로 배달일 하는데 제가 다 감사하다. 세심한 마음 씀씀이다. 인류의 충전이다 등 훈훈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의성의 한 빌라에서 노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종됐던 사위 역시 같은 날 사망하면서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빌라 앞을 경찰이 통제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팀이 빌라 내부와 주변을 조사합니다. 어제 오전 8시 5분쯤 경북 의성군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편과 60대 아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좀 나가지고 누가 싸우나 그 소리 듣고 그냥 집에 올라갔어요. 화가
간 듯한 목소리였어요.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40대 사위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숨졌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부부가 평소 사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착한 친구지. 보기는 옷이 착해지더라고. 사위 이야기를 안 해. 우리는 하나도 몰랐지 이런 일은. 경찰은 범행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빌라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살해된 부부와 숨진 사위 간의 범행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캠핑하는 분들은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차박 캠핑을 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텐트 안에 둔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텐트가 연결된 차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텐트 안에는 기름통과 캠핑 장비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40대와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물을 넣고 소리 질러도 안 나니까 가스 같은 냄새, 윤활유 타는 냄새, 뭐 그런 냄새 났죠. 전라남도에서 온 부부는 그제 오후 5시 30분쯤 이곳 태백에서 이른바 차박 캠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차박용 텐트 안에서 캠핑용 발전기를 틀고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냄새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진동을 했어요. 이용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환기 없는 곳에는 위험하다고 다 돼 있고.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실험용 쥐를 넣고 난로를 켜봤더니 40분이 지나자 텐트 안의 산소 농도는 18.3%까지 떨어집니다. 산소 농도 18% 미만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캠핑 도중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만 15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전기는 반드시 밖에 두고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환기구를 만드는 게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또 가벼운 일산화탄소가 모이는 텐트 천장 부근에는 꼭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오피스텔에서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기습적으로 현장을 덮쳤는데 성매매 여성은 전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자 붉은 조명이 켜진 방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객관입니다. 쓰레기통을 부었더니 사용하고 버린 피임 도구와 휴지가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테이블에는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와 정보가 담긴 영업장부가 놓여 있습니다. 장부에 적힌 이름만 2,500명이 넘습니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은 모두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입니다. 40대 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체류 여성 3명을 데리고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관광 비주로 들어와서 아예 성매매 목적으로 와서 길게는 한 7년 동안 불법 체류하는 그 성매매 여성들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이 올해에만 부산과 경남 지역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0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성매매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매수남들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 명동이 전 세계 주요 도심 상권 중 임대료가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동의 1제곱피트당 연간 임대료는 653달러로 전 세계 9위 수준입니다. 1제곱피트당 연간 임대료가 가장 비싼 상권은 영국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리트로 2,231달러였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개인 투자자가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빚투 수치를 보여주는 신용 잔고가 SK하이닉스는 어제 기준 1조 1,448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3%나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도 1조 4,383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1호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습니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두 증권사는 올해 안에 첫 IMA 상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서울의 반포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차익만 20억 원이 넘지만 현금이 20억 원 이상 필요해 얼마나 몰릴까 싶었는데 5만 명이 넘게 몰렸죠. 뚜껑을 열어보니 당첨 가점 역시 어마어마해 4인 가족이 만점을 받아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현금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어야 도전이 가능했지만 접수를 받은 결과 5만 명 이상이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237대 1을 기록한 이 아파트는 당첨 가점 역시 대단했습니다. 84점 만점에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 82점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4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69점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청약에는 최소 5인 가구 이상만 당첨된 겁니다. 자녀가 둘인 보통의 4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고 청약 통장을 오래 들고 있어도 당첨될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9월 서울 잠실에서도 1,800여 세대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는데 최저 당첨 가점 70점, 심지어 84점 만점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4인 가족이 하는 강남 아파트 청약은 포기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글이 이어지고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 문턱에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청약 가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이 청약을 도저히 도전해서 이 집을 얻을 수가 없는. 분양은 갈수록 줄고 청약 가점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지난 3년간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람은 2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야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5명이 숨졌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는 어두운 밤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한순간에 불바다로 변한 도시 사이를 구조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 한 번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Відчував небезпеку, і потім він прилетів і мене буквально вибуховою хвилею зіштовхнуло в коридор. Потім я підвівся, я впав на уламки скла, потім почав шукати своїх родичів, чи всі цілі здорові. 무너진 건물과 뼈대만 남은 차량들. 날이 밝은 뒤에야 피해 상황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Син залишився в квартирі. Після цього я передзвонила і не було зв'язку, вже він не піднімав трубки і не знаю, що там. Нічого не відомо. 우크라이나 비상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25명이 사망했고 7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군은 테르노필을 비롯해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등을 향해 전방위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Війна має закінчитись, немає альтернативи миру. Росія повинна усвідомлювати, що за війну, за вбивства не має бути жодної. 러시아는 휴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접점에 다다르기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자신이 남긴 모든 작품이 멕시코 정부의 국보로 지정된 화가 프리다 칼로. 4년 전 칼로의 작품 하나가 우리 돈 511억 원에 팔려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작품이 경매에 나와 이 기록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잎사귀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진 여성. 그 위엔 꽃다발을 움켜쥐고 다이너마이트에 연결된 해골이 놓여 있습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꿈 침대입니다. 실제 칼로는 18살 때 심각한 버스 사고로 수개월간 침대에 누워 지냈다는데요.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이 그림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영국 소더비 경매에 나올 예정인데요. 여성 예술가 작품 최고가인 4,440만 달러, 우리 돈 651억 원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네요. 백악관에선 매년 화려하게 장식한 트리를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영광을 얻은 나무가 드디어 백악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철퍼덕 쓰러집니다. 남성들이 전기톱으로 나무 밑동을 다듬기도 하는데요. 이 나무,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이라는군요. 7m가 넘는 이 전나무는 은빛이 감도는 청록색 잎으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죠. 농장 주인은 백악관의 까다로운 기준에 딱 맞는 나무를 기르기 위해 정성을 쏟았답니다. 매년 백악관은 화려한 불빛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눈부시게 변하는데요. 올겨울 미시간에서 온 전나무가 또 어떤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낼지 기대되네요. 영국의 한 지역에서 거대한 고래의 뼈가 발굴됐습니다. 이곳이 과거에 바다였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크레인이 흙 속에서 커다란 뭔가를 들어올립니다. 작업자들도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며 다 같이 사진을 한 장 찍는군요. 이곳은 다름 아닌 영국의 한 대학 캠퍼스. 긴 수염고래의 두개골이 발굴되는 현장입니다. 고래는 5년 전 인근 해변에서 이곳으로 와 땅에 묻혔는데요. 뼈를 얻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20m, 머리만 2톤이 되는 긴 수염고래. 규모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발굴한 뼈는 연구에 활용한 뒤 지역사회 기념물로 전시할 예정이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인도 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요 며칠 많이 추우셨죠. 오늘부터는 이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섰고요. 한낮 기온도 1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내내 맑고 온화해서 막바지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깊숙한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강원 산지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한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2.6도, 안동은 영하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전주, 창원 15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